착하게 살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고 정직하게 살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요?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본 일, 업무에 적응 중인 신입사원을 도와주었다가 내 일을 처리하지 못해 야근해본 일,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오히려 내가 더 손해봤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시간, 금전, 인간관계를 손해봤는데 착하게 살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럼 반대로 착하지 않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힘든 친구를 외면하고 신입도 나 몰라라 해봅니다. 여러분은 돈을 지켰지만 친구가 나에게 실망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잘 적응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겨진 업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타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게 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바로 양심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쉽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변별하는 것은 이해력, 내 행동이 옳은지 따져보는 것은 판단력, 선악의 기준은 학습된 사회적 규범, 도덕적 의식은 앞선 세 가지를 바탕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양심과 죄책감, 부끄러움과 같은 불편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행동을 알아차릴 때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는 전전투협을 통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냉정한 행동을 하면 전대상피질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나답지 않아.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불편함. 이것이 바로 양심 속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양심 때문에 더 눈치 보고 더 힘들어하는 걸까? 양심은 나,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하지만 양심이 과도하게 발휘될 때는 감정과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나를 힘들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양심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감과민, 불안과민, 완벽주의. 유형 1. 공감과민형.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일처럼 강하게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들고 신입사원이 고생하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들의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되는 이유는 뇌의 거울신경계와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신경계는 타인의 행동과 표정을 이해하고 모방하며 편도체는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읽고 반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작동하면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나도 휩쓸리고 마는 것이죠. 유형 2. 불안감인형. 거절하면 날 싫어하고 떠날 거야. 이처럼 관계가 끊어질까봐 큰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친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떠날까봐 두렵고 직장에서는 소외될까봐 걱정됩니다. 불안을 과대 해석하고 머릿속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와 심장, 호흡, 근육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이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통제를 경험했다면 불안과민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 3. 완벽주의형. 앞선 두 유형과 반대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과하게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모두를 도와주고 책임져야 해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시킬 수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처럼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하게 발현되어 유연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메타인지 점검 기능과 자기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내 모든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앞선 세 가지 중 내 사고방식과 비슷한 유형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양심의 메커니즘도 유사하고 양심 때문에 불면증,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양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양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쉽게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 오히려 편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경우와 긍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경우는 공감 회로의 반응이 약하고 자기 합리화가 높은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과도하게 나타나면 타인을 수단으로 인식하고 나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양심을 충분히 느끼면서 나를 보호하는 기준에 따라 나와 타인을 함께 챙기는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유형입니다. 착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껏 행동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이용당하는 것 같고 냉정해지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딜레마. 이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공감과민, 불안과민, 완벽주의,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 공감과민. 감정 거리두기 훈련. 공감과민형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흡수하여 쉽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 몰입과 객관적인 시선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정 과몰입 방지하기. 이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거울 신경계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거울처럼 나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즉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불편해 라는 감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불편해라는 감정에서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있어로 감정의 주체를 전환합니다. 나의 거울 신경계가 얼마나 작동되었는지 공감의 몰입도를 점검합니다. 공감 몰입도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 상황에 따른 몰입 비중을 설정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고민 상담은 공감 70, 객관적인 시선 30, 업무 문제일 경우는 공감 20, 객관적인 시선 80과 같이 정량화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공감과 책임 분리하기.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지거나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은 나의 선택이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감과 책임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공감 과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걸까요? 바로 공감 과잉이 발생할 때 전전두엽의 과도한 활성화가 감정을 책임으로 해석하는 메커니즘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공감 과잉의 원인인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낮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몰입 방지와 책임감에 대한 기준을 통해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되 감정의 동기화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 정도로 균형 잡힌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유형 2. 불안과민형. 안전한 거절 경험 쌓기. 불안형에게 거절이란 관계의 단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의 결과를 과대하게 예측하는 유형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중요한 거절을 하려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먹고 싶지 않은 메뉴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가볍게 발생하는 상황부터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작은 거절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거야 라며 불안감을 느끼지만 거절 후에도 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존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거절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안도감이 높아지면서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거절은 안전한 행동이라는 새로운 학습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불안도를 점차 낮추면서 더 중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거절 유예 시간 만들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 도와주기 곤란한 경우, 이럴 때는 거절에 대한 유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고민하고 답할게요. 이 문장만으로도 거절하지 못했던 습관을 끊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도 당신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절을 하더라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형 3. 완벽주의. 회색지대 인정하기. 완벽주의 유형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남이 보는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 나에게도 관대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에 대한 기준 완화하기. 완벽주의는 종종 남들이 나를 좋게 봐야 한다는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기준을 벗어날 때마다 죄책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로 바뀌는 순간 평가의 중심이 타인에서 나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좋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100점 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7, 80%만 충족되어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기준을 받아들이면 평가의 강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두 번째, 죄책감 내려놓기. 완벽주의는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되어 도와줘야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로 바꾸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극단적인 판단이 완화됩니다. 그 결과 전전두엽의 과도한 판단 회로가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과도한 희생과 감정적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양심 때문에 착하게 살다가 손해본 이유, 공감 과민, 불안 과민, 완벽주의 3가지 유형과 양심을 지키면서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실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심껏 살 것인가? 양심 없이 살 것인가? 이는 잘못된 이분법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양심껏 살 때 나도 함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건 당신은 여전히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따뜻한 감각을 잃지 마세요. 다만 그 양심이 지치지 않도록 현명한 기준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양심껏 살 때 당신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삶입니다.